익명의 편지가 강서연 소령의 책상에 도착하고 이틀이 지났다. 그녀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강서연과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 김태환 상사가 탄 검은색 세단은 북쪽을 향해 자유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경기도 동두천.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제28보 병사단. 통칭 무적 태풍부대였다. 차창 밖으로 회색빛 도시 풍경이 짙은 녹음으로 바뀌고 임진강을 넘어서자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섞여들었다. 지뢰라는 붉은 경고판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이곳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임을 상기시켰다. 소령님,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사단 사령부에라도 먼저 연락을. 운전대를 잡은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하는 순간 그들은 쇼를 준비하겠지. 강서연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 무대 위에 선 배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무대 뒤. 분장실에 진짜 얼굴을 보러 가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은 오진석 중령에 대한 데이터로 가득했다. 김 상사가 긁어모은 서류상 정보에 따르면 오진석은 완벽 그 자체였다. 육사 수석 졸업, 미 육군 레인저 스쿨 수료, 빛나는 전투 훈장. 그의 지휘 아래 부대는 각종 경연대회를 휩쓸었고 서류상으로는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는 스타 지휘관이었다. 단 한 가지, 지난 1년간 해당 부대의 타 부대 전출 신청률과 의병 전역자 수가 사단 평균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관리되는 왕국의 이면에서 병사들은 소리 없이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무적 태풍부대라는 거대한 글씨가 새겨진 위병소에 도착했다. 예고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 특수과 소령의 방문.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상황은 대대본부까지 보고되었을 터였다. 잠시 후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프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사진으로만 보았던 오진석 중령. 바로 그였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남자였다.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서글서글한 눈매. 전투복은 몸에 맞춘 듯 딱 떨어졌고 온몸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그는 강서연을 발견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와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정찰대대장, 중령 오진석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소령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낭낭하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 편지 속에 묘사된 그 잔혹한 폭군과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강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불시 전투준비 태세,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도 오진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희 정찰대대는 365일 24시간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완벽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생활관부터 보겠습니다. 병사들과 잠시 대화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강서연은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 애썼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오진석은 직접 앞장서 그들을 안내했다. 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마주치는 병사들은 하나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고 오진석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격이 없이 대했다.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들의 모습 같았다. 김 상사의 얼굴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의심과 혼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강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내부.
칼같이 각이 잡힌 모포와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바다. 청결 상태 점검이라면 만점을 주고도 남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위화감을 자아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마치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강서연의 형식적인 칭찬에 오진석은 자랑스럽게 답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제 집무실보다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라야 전투력도 나오는 법입니다. 그때 강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생활관 구석에 앉아있던 한 병사에게 꽂혔다. 다른 병사들 틈에서 유독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 편지에 이름이 적혀있던 바로 그 병사. 박민준 일병이었다. 강서연의 내부 레이더가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를 지목했다. 자네, 이리 와보게. 이름이 뭔가? 지목을 받은 박민준 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 일어나 부동자세로 그녀의 앞에 섰다. 일병 박민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오진석 중령의 눈빛이 스치듯 박일병에게 향했다.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긴장 풀게. 그냥 몇 가지 물어보려는 거니까. 강서연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대 생활은 할 만한가? 어려운 점은 없고? 박일병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마치 암기한 내용을 읊듯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다들 잘해주시고 부대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군복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난 손목.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푸른 멍자국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서연은 마치 서류를 놓친 척하며 몸을 숙였다. 그리고 떨어진 서류를 줍는 척하며 그녀의 손이 박일병의 팔을 스치듯 붙잡았다. 박일병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팔을 뒤로 뺐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지는 그의 표정을 강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박일병. 오진석 중령이 조금 과장된 몸짓으로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얼마 전 각계전투 훈련 때 포복하다가 좀 다쳤지. 멍이 아직 안 빠졌나 보군.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상처는 훈장이야. 안 그런가? 그는 박일병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박일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오중령의 말에 동조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네, 맞습니다. 박일병. 아주 용감했습니다. 위장된 평온, 조작된 화목함. 강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필요로 했던 답은 모두 얻었기 때문이다. 부대를 떠나는 길. 오진석은 위병소까지 따라 나와 깍듯하게 그녀를 배웅했다. 언제든 다시 찾아주십시오. 소령님,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가부대를 완전히 벗어나 동두천 시내로 접어들 때까지 강서연은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김상사였다. 정말 괴물은 괴물이군요. 저렇게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강서연은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그녀의 눈꺼풀 뒤로 공포에 질려 있던 박민준 일병의 얼굴과 그의 손목에 선명했던 멍자국,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던 짧은 비명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사이드미러에 비친 점점 멀어지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김상사, 그들의 쇼는 이제 끝났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연출하는 이막의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동두천의 가을 하늘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위장된 평온의 막은 찢어졌다. 하지만 견고한 성벽 안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성벽 밖에서 이미 그 지옥을 탈출한 자의 목소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병 전역자 명단에 있던 한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다. 부서져 나가는 병사들의 흔적은 서류 더미 속에만 있지 않았다. 강서연은 부대 방문에서 얻은 확신, 즉 박민준 일병의 공포에 질린 얼굴과 그의 팔목에 남은 선명한 멍자국을 되새겼다. 내부의 목격자들은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지옥의 성벽을 빠져나온 유령의 목소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며칠 밤낮으로 검토하던 의병 전역자 명단의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최현우 일병.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 곤란. 현 주소지 인천. 정신과적 문제로 군대를 떠난 유일한 병사. 다른 전역 사유들이 대부분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신체적 부상이었던 것에 반해 최현우의 기록은 유독 도드라졌다. 강서연은 직감했다. 이 이름 뒤에 괴물의 진짜 얼굴을 증언해줄 목소리가 숨어 있다고.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헌병 수사관의 위압감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가는 평범한 어른의 모습으로. 며칠 후 월미도가 보이는 인천의 한적한 카페. 그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카페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청년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 최현우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불안과 피로에 잠겨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연신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군대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유령 같았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 강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최현우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시선을 떨구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커피잔에 얼음이 녹는 소리만이 나른하게 울렸다. 강서연은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 서린 깊은 트라우마를 보았다. 섣부른 질문은 그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닫아버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상처가 스스로 열리기를 기다렸다.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네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으면 해. 누구도 널 비난하지 않아. 우린 내 편이 되어주려고 온 거야. 강서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최현우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메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의 동공은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오진석 중령이 부임한 첫날부터 시작된 공포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 중령은 병사들 개개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것을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집안 환경이 어려운 병사에게는 휴가를 미끼로 복종을 강요했고 내성적인 병사는 모두 앞에서 모욕을 주어 고립시켰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의 성격은 병사들을 24시간 옥죄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는 끔찍한 얼차려와 인격 모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어수룩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박민준 일병이 어떻게 그의 주된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털어놓았다. 민준이는 그냥 조금 어리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중령 눈에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던 겁니다. 최현우의 목소리가 증오와 연민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민준이가 너무 긴장해서 표적지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오중령은 모두를 집합시키더니 민준이에게 방탄모를 씌우고 그 위를 대검 손잡이로 계속 내리쳤습니다. 펑! 펑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고문관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의 명예가 똥칠이 됐어.
라고 소리치면서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사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최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 그는 자신이 그저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과 죄책감에 대해 토로했. 민준이를 돕고 싶었지만 나서는 순간 다음 표적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발목을 잡았. 모두가 알고 있었. 오진석의 왕국에서 정의나 동료애 같은 단어는 사치였다. 오직 복종과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 이야기는 더욱 끔찍한 금품갈취 문제로 이어졌. 한 번은 오중령이 자기 생일이라면서 병사들한테 돈을 걷었습니다. 그는 치욕스러운 기억을 애써 끄집어냈. 생활관에 전 병력을 모아놓고 행정보급관이 말하더군요. 중령님 생신인데 우리가 정성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자발적인 성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요였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 선임 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행정보급관은 웃으면서 자네들 월급이 얼만지 내가 다 아는데 알아서들 성의를 보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최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 훈련병들한테까지. 그렇게 돈을 걷어서 2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사서 상납했습니다. 돈을 내면서도 다들 얼굴이 썩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오중령은 역시 너희들밖에 없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더군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의 증언은 익명의 편지에 담긴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끔찍한 현실로 만들었다. 오진석이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이용해 어떻게 상급부대의 비호를 받는지, 감찰 조사가 나와도 어떻게 병사들을 미리 교육시켜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감찰반이 오는 날이면 부대는 완벽한 연극 무대로 변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병사들은 모두 외진 곳으로 작업이나 훈련을 보냈. 남은 병사들에게는 모범 답안이 적힌 쪽지가 전달되었다. 우리는 가장 강하고 자랑스러운 부대입니다. 대대장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 연극을 거부하는 것은 곧 부대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는 매일 밤악몽에 시달려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군대를 떠나야만 했. 제가 비겁한 놈인 거 압니다. 민준이를, 다른 동기들을 거기에 두고 저만 도망쳐 나온 거니까요. 결국 최현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 그의 울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침묵을 강요당한 채 썩어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비명처럼 들렸. 매일 밤 꿈에 나옵니다. 그들의 텅 빈 눈이 저를 쳐다봐요. 제발 그들을 좀 구해주세요. 소령님. 최현우는 끝내 오열했.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책임감이 용솟음쳤. 이 증언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 그것은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첫 번째 칼날이었.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 최현우의 증언은 단순한 비위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강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증언은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오진석의 변호사는 이것을 군생활 부적응자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물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의 화려한 인맥은 이미 군 상층부까지 뻗어 있을 터. 수사는 다시 두꺼운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강서연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 최현우의 증언은 잿더미 같던 수사에 던져진 귀한 불씨였지만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서연 소령은 그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다. 전역한 병사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군 전체가 영웅으로 떠받드는 오진석 중령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진석 측 변호인단은 분명 최현우를 군 생활, 부적응자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몰아갈 것이고 물증 없는 증언은 법정에서 힘을 잃을 터였.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 용산의 사무실에는 침묵과 식어버린 커피잔에 수만 늘어갔. 강서연은 수사보드에 붙은 오진석의 호탕하게 웃는 사진을 노려보았. 저 가면 뒤에 숨은 괴물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것을 끄집어낼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 이대로 시간만 흐른다면 오진석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모든 흔적을 지우고 내부 입단 속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 초조함이 그녀의 목과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 바로 그 칠흑 같은 정적을 깨고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 화면에 뜬 것은 단 하나의 문구.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그녀의 직통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 불길한 예감과 한 줄기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주변 소음을 애써 막으려는 듯한 다급하고 떨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 공중전화 특유의 희미한 소음이 섞여 있었다. 저 강서연 소령님 맞으십니까? 맞다. 누구지? 저는 28사단 정찰대 소속 이진우 병장입니다. 현역 병사의 제보. 강서연의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증언보다 위험하고 동시에 값진 것이었다. 이 병장, 지금 통화 괜찮나?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했다. 네. 지금 위병소에서 근무 교대하고 잠시 짬이 나서 공중전화로 드리는 겁니다. 길게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소령님께서 다녀가신 뒤로 오 중령님이 박민준 일병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삼으려는 겁니다. 다른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거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 엊그제는 야간 훈련 중에 일부러 낙오시켜놓고 정신력이 빠져먹었다며 밤새도록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발로 걷어차면서요. 결국 민준이가 쓰러졌습니다. 강서연은 숨을 삼켰. 쓰러졌다고? 지금 박일병은 어디에 있나? 차단 의무대에 있습니다.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안전가료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감금입니다. 면회도, 전화도 일절 금지됐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습니다. 소령님, 최악의 상황이었. 오진석이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진우 병장의 다음 말은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병장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 주변을 살피는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강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 비밀 장부? 그게 무슨 말이지? 자세히 설명해봐. 오 중령님의 오른팔인 행정보급관이 관리하는 USB가 있습니다. 거기엔 저희가 낸 돈이 언제, 얼마가 들어왔,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엑셀 파일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몰래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 그가 묘사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생생했. 어느 날 밤, 행정보급관의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그가 개인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급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행정보급관은 이진우 병장을 보자 당황하며 노트북을 덮었지만 짧은 순간 화면에 뜬 엑셀 시트의 내용을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대대 발전 기금, 군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거친 금액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칸에는 실제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다. 부대 비품 구매로 위장된 항목 뒤에는 상급 부대 사령관님, 골프 접대 비용, 개인용 태그오이어 시계 구매 같은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최현우가 증언했던 명품 시계 구매 내역 역시 그 안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USB만 확보하시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보급관은 그걸 항상 자신의 전술 조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절대 부대 컴퓨터에는 연결하지 않고요. 알겠다. 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병장, 지금부터 내 지시를 잘 들어.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다음 정기 외박 때까지 기다려. 내가 안전한 연락 방법을 전달하겠다. 너의 신변이 최우선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우 병장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강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사무실을 짓누르던 교착 상태에 안개는 걷혔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더 이상 막연하게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단 하나. 행정보급관.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USB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제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떻게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며 그 물증을 손에 넣을 것인가. 그녀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최연우의 증언이라는 첫 번째 칼날에 이제 이진우 병장이 알려준 비밀장부라는 독을 바를 차례였다. 그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고뇌 대신 강철 같은 결단력이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목표는 28사단 정찰대 행정보급관의 USB 메모리다. 이 위험한 제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철옹성 같은 부대 안에서 결정적 증거를 빼내기 위한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을 구상해야만 했다. 괴물의 심장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진우 병장과의 통화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최연우의 눈물 어린 증언과 이진우의 목숨을 건재보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추기에 충분했다. 강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의 진술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출 및 의병 전역률 통계 자료, 그리고 박민준 일병의 입원 사실 보고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 다시 군검찰의 문상현 소령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민준 일병의 입원 사건은 이미 군 검찰에도 보고가 된 상태였고 단순 안전사고라는 부대의 보고에 그 역시 의문을 품고 있던 참이었다. 이전에는 그저 부적응 병사의 투덜거림으로 치부했던 최현우의 증언이 현역 병장의 구체적인 제보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상해 사실과 결합되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된 것이다. 현역 병장의 구체적인 증언, 금품 갈취에 대한 정황 증거, 그리고 부상자 발생,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자 그는 더 이상 영장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이 정도면 법관을 설득해 볼 만하겠군. 문상현은 마침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했다. 보이지 않던 거대한 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영장은 신속하게 발부되었다. 그날 밤 강서연은 특수과 요원 전원과 군검찰 수사관들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동두천의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다. 작전명, 여명의 망치, 평온한 새벽을 깨고 부패의 심장부를 내리치는 작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목표는 둘, 오진석 중령과 행정보급관이다. 우리는 그들의 숙소와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한다. 특히 행정보급관이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USB 메모리가 최우선 목표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다. 괴물의 심장이다.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전쟁이다. 새벽동이 트기 전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어둠을 뚫고 동두천으로 향했다.
잠들어 있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침내 부대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발부된 공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야간 근무에 지쳐있던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상부에 보고할 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차단기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 차량들은 이제 막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으로 향하던 병사들의 놀란 시선 사이를 가로질렀다. 병사들은 저 검은 차량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 새벽에 부대의 심장부로 향하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왕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차량들이 대대본부 건물 앞에 멈춰서자 강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명령을 내렸다. 1팀은 오진석 중령 관사로, 2팀은 나를 따라 행정보급관 사무실 및 숙소로 5분 내로 목표 지점 진입 완료한다. 그녀가 이끄는 2팀은 지체 없이 행정보급관의 숙소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국방조사본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갑작스러운 급습에 행정보급관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어쩔 줄 몰라 했다. 술이 덜 깬 듯 멍한 얼굴로 영장을 받아든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장도 없이 그의 볼품없는 저항은 강서연이 눈앞에 내민 영장 앞에서 무력해졌다. 요원들이 그의 사무실과 숙소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강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오진석 중령의 죄를 전부 뒤집었을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그 USB 어디에 있지?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색은 계속되었다. 책상, 서랍, 캐빈 있다. 침대 및 심지어 천장 텍스까지.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USB는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렸다. 혹시 제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처분한 건가? 바로 그때 한 젊은 수사관이 행정보급관이 잠결에 껴안고 있던 전술 가방을 발견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탄창, 구급약품, 잡다한 서류들.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가방 안쪽 등바디 부분에 뻣뻣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는 가방의 안감을 칼로 조심스럽게 찢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덧대어진 천 너머의 비밀 주머니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그가 그것을 꺼내들고 외쳤다. 찾았습니다. 소령님,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고 검은색의 USB 메모리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행정보급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같은 시각 오진석 중령의 관사를 급습한 1팀 역시 그의 모든 통신기기와 서류를 확보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오진석은 자신의 집을 뒤지는 수사관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강서연에게 말했다. 강소령,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먼지 떨어야 나올 것도 없는 집인데 당신 오늘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될 거야.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중령님. 강서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행정보급관에게서 압수한 오진석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가 들려있었다. 오진석의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사팀은 오진석과 행정보급관의 컴퓨터, 서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USB까지 모두 확보했다. 부대를 철수하는 강서연의 차 뒤로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공포의 균열은 시작되었다. 철옹성 같던 오진석의 왕국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명의 망치는 그의 심장 바로 위에 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작은 USB 안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여명의 망치 작전으로 확보한 압수품들이 용산 국방부 조사본부 특수과 사무실 테이블 위에 늘어놓여 있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모두의 시선은 증거물 봉투 안에 담긴 작고 검은 USB 메모리 하나에 쏠려 있었다. 저 안에 오진석의 왕국을 지탱해온 비밀이,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지옥의 기록이 담겨 있을 터였다. 하지만 오진석의 왕국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256비트 AES 암호화의 특수 문자 조합. 12자리 이상의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 분석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보고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기술로는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시간은 오진석의 편이었다. 그가 군 상층부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남은 증거들을 인멸할 시간을 벌어 주어서는 안 됐다. 다른 방법은 없나? 행정보급관을 회유해서 비밀번호를 받아내는 건 김태환 상사가 제안했지만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 그는 오진석의 충견이야. 제 주인이 무너지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아. 순순히 협조할 리 없어. 그녀는 좌절감에 휩싸인 팀원들을 둘러보았. 디지털로 잠갔다면 해답은 아날로그에 있을 수도 있어. 몇 시간에 걸친 사투가 이어졌. 먼지 쌓인 증거물 속에서 수사관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수사관이 행정보급관의 낡은 다이어리 맨 뒷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정교하게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뜯겨나간 페이지 바로 앞장에 무언가를 강하게 눌러쓴 듯한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소령님, 연필 자국 같습니다. 종이를 뜯어내고 그 위에 새로 쓴 것 같습니다. 포렌식 팀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다이어리 뒷장에 남은 아픈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모든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지켜보았다. 화면 위에 조금씩 희미했던 글씨의 형태가 마법처럼 떠올랐다. MSH at 816. MSH. 딸 이름이 문선이었지. 그럼 816은 생일인가? 한 수사관이 중얼거리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에 액세스가 허용되었습니다. 라는 녹색 메시지가 뜨자 사무실에서는 마침내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USB 안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진석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병사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채웠는지에 대한 가장 내밀하고 추악한 기록이었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대대운영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하나를 열자 빼곡한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다. 병사들의 이름, 계급, 그리고 대대 발전 기금, 분대 회식비, 상급 부대 경력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친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출 내역도 함께였다. 상급 부대 사령관님, 골프 접대 비용 150만 원, 합참의장 방문 기념 선물, 고급 양주 85만 원에 개인용도 태그 호이어, 시계 구매 210만 원, 최현우와 시계 가게 주인의 증언을 입증하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을 상납받은 상급 부대 지휘관들의 실명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수사가 오진석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군 상층부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두 번째 폴더였다. 폴더의 이름은 인원관리였다. 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찰대 모든 병사들의 이름으로 된 개별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 안에는 박민준의 신상 정보와 함께 부대 생활 관찰 기록이라는 이름의 메모장이 있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17, 우, 12. 총기분의 결합 시 어리숙한 모습 보임. 동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 정신력 강화 필요. 17, 류, 3. 야간 근무 중 조는 모습 발각. 완전 군장구보. 일시간 처벌. 나약한 정신 상태. 특별 관리 대상. 17, 바. 21. 사격술 미흡. 선임들에게 특별 지도 지시. 신체적 고통을 통해 정신 개조 유도. 17, 주. 11. 소령 강서연의 방문 시 불필요한 행동 부상 부위. 노출 시도. 반항 기미 보임. 강도 높은 통제 필요. 그것은 관찰 기록이 아니라 사육 일지이자 고문 기록이었다. 오진석은 자신의 가혹 행위를 정신력 강화와 지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합리화하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기록이 박민준 일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사들의 파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약점, 가정 환경, 성격 등을 분석하여 통제하고 그들의 인격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사관들은 모니터에 떠오른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범죄였다. 강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수사보드 중앙에서 웃고 있는 오진석의 사진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상사, 이 모든 자료 즉시 백업하고 증거 목록 작성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을 굳힌 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단 의무대에 입원해 있는 박민준 일병.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소령님, 아직 심신이 불안정할 텐데 너무 자극하는 것은 알아. 하지만 이 차가운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사람은 박민준 일병뿐이야. 그 애가 겪은 고통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오진석을 완벽하게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 그녀는 USB의 내용을 출력한 서류 뭉치를 챙겨들었다. 그것은 오진석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인 동시에 박민준이 겪어야 했던 지옥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지옥의 문을 열고 상처받은 영혼을 직접 마주하러 가야 했다.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의 숙명이었다. 판도라의 상자, 즉 오진석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USB는 강서연의 손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차가운 데이터의 나열일 뿐이었다. 숫자로 기록된 착취,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된 가혹행위. 이 증거들은 오진석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지만 그의 죄악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다.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데이터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사람.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마지막 무기는 바로 피해자. 박민준 일병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녀는 USB의 내용을 출력한 서류 뭉치를 챙겨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상처받은 영혼을 마주하고 그에게서 마지막 무기를 얻어내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 1인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박민준 일병은 침대에 웅크린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산에서 굴러 다친 그의 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지만 진짜 상처는 그의 눈빛과 영혼에 더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 병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강서연은 의자를 끌어다 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몸은 좀 어떤가? 딱딱한 질문에 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또 다른 위협, 또 다른 절망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듯했. 또 나를 귀찮게 하러 왔구나. 오진석 중령이 보냈나?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내가 왜 왔는지 두렵겠지. 또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테고. 오진석 중령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강서연의 말에 박민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녀는 다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그의 침대 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 오진석 중령의 비밀 장부야. 네, 이름이 여기 있어. 그녀는 박민준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다. 인원관리 폴더에서 출력한 박민준 관찰 기록이었다. 박민준의 텅 빈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기록된 날짜와 내용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공개 질책, 완전 군장 구보, 특별 지도 지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가해자의 시선으로 건조하고 냉혹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고통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마치 실험 동물을 다루는 사육, 일지 같았다. 강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다. 금품 갈취 기록이었다. 이건 네가 매달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서 5만 원씩 뜯긴 기록이야. 대대 발전을 위한 자발적 기부라고 적혀 있군. 박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지막으로 강서연이 보여준 것은 그가 산에서 굴렀던 그날의 기록이었다. 17, 10, 야간 행군 훈련 중 고의적 태만, 강한 질책을 통해 정신력 재무장시도,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 발생, 경미한 부상, 다리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었던 그 사건을 오진석은 그렇게 두 단어로 요약했다. 그 순간 박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이 사실이었음을, 자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악해서 벌어진 일이었음을 확인하는 처절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텅 비었던 그의 눈에 마침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알겠나? 박일병?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넌 피해자야. 그리고 저 서류들은 그 증거고. 강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중령님은 곧 풀려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박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공포로 잠겨 있었다. 오진석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공포는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아니, 강서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증거들이 있는 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이 필요해. 이 차가운 기록에 너의 목소리를 입혀줘야 해. 네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오진석이라는 괴물을 법의 심판대에 완벽하게 세울 수 있어. 너의 목소리가 너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강서연은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널 지켜주겠. 약속하지. 그녀의 단호한 약속과 자신의 고통이 활자로 기록된 서류 앞에서 박민준의 내면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 부대에 전입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기억을 더듬어 갈수록 점차 힘을 얻어갔다. 그는 오진석의 첫인상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래서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어떻게 그를 고문관으로 낙인 찍었는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털어놓았다. 동기들의 외면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던 외로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격이 모독당했던 수치심,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력의 기억들. 그는 마지막으로 산에서의 그날에 대해 증언했다. 중령님은 제게 일부러
돌이 더 많이 든 군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저기 뒤처진 놈 보이지? 저놈보다 늦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으림을 다해 걸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자 제 가슴을 군화발로 찼습니다.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썩고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녹음기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박민준의 증언은 공식 진술서로 기록되었.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 수사의 마지막 무기가 완성된 순간이었. 강서연은 병실을 나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 청년의 인생을 걸고 싸워야 했. 며칠 후 박민준의 공식 진술서와 압수된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군 최우수 지휘관 오진석 중령에 대한 공식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괴물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막이 마침내 올랐. 박민준 일병의 목소리로 완성된 마지막 증거. 강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의 공식 진술서와 압수된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군 최우수 지휘관 오진석 중령에 대한 공식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 살아있는 전설.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던 스타 지휘관의 전격 체포 소식은 속보로 타전되었고 군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육군본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다. 오진석은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에 위치한 특별조사실로 압송되었다. 며칠 전까지 수사관들을 조롱하며 여유를 부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제 손목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군사재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군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마주 앉은 법정의 공기는 일반 법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군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을 넘어 영웅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조직의 명예를 시험대에 올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고 군 전체가 숨죽여 재판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 초반, 변호인은 강서연을 증인으로 신청해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었다. 증인 강서연 소령. 당신은 군내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야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특진을 노린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이 헌병 수사관의 임무입니다. 강서연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답변했. 변호인은 그녀가 수집한 증거의 절차적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익명의 투서로 시작된 내사의 정당성, 민간인 신분인 시계가게, 주인의 증언의 신빙성,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행해진 초기 탐문 활동의 위법성까지 법정의 분위기는 오진석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강서연과 군 검찰이 준비한 반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군 검찰은 증인석에 최현우 예비역 병장을 세웠다. 사회로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은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다. 오진석이 어떻게 병사들을 길들였는지, 어떻게 폭력을 훈련으로 포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포를 이용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는지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다음 증인은 비밀 장부의 존재를 알렸던 이진우 병장이었다. 그는 법정의 무거운 분위기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진석의 지시로 행정보급관이 어떻게 돈을 걷고 그 돈이 어떻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압수된 USB의 엑셀 파일이 자신이 목격했던 장부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변호인은 그들의 증언을 군 생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악의적인 모함으로 폄하하려 했었지만 두 증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다. 검찰 측 다음 증인으로 박민준 일병을 신청합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출입문으로 향했다. 아직 다리에 깁스를 풀지 못한 박민준이 군의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석의 오진석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순간 늘 당당하던 오진석은 처음으로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증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오진석 중령을 압니까? 네, 제 전 대대장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민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법정 안에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풀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였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었다. 저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의 오진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만족을 위해 저를 괴롭혔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 군복 뒤에 숨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박민준의 마지막 말은 법정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오진석의 변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수천 장의 서류와 그 어떤 법리적 공방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오진석의 죄를 낙인 찍은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진석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 오진석은 국가를 수호하고 부하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이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은 오진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그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상급 부대 지휘관들 역시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오진석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영웅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순간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한때 강철 같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수갑이 채워지고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더 이상 영웅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강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진석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한때 영웅으로 불렸던 남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이 강서연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여지는 오래도록 군 전체에 남았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병역 문화 혁신을 약속했고 지휘관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으며 오진석에게 뇌물을 받았던 상급 지휘관들 역시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사회의 여론은 들끓었고 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서연의 이름은 군 내부에서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경외심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자,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였다. 약속되었던 특진이나 화려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그녀를 비껴갔고 주요 사건에서 그녀가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를 감지해야 했다. 한 선배는 술자리에서 그녀에게 넌지시 말했다. 강소령, 자네가 옳은 일을 한 건 알아.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부쉈어. 그것은 조직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들춘 자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서연은 TF 업무의 일환으로 동두천의 28사단을 다시 찾았. 많은 것이 변해 있었. 정찰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한때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막사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진 공기가 흘렀. 병사들의 표정에서 억지로 짜내는 군기가 아닌 건강한 활기가 느껴졌. 연병장 한쪽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던 박민준 병장이었.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일병이 아니었. 훌쩍 자란 키와 다부진 어깨, 후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이제 곧 사회로 돌아갈 건강한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 강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발견한 박민준이 밝은 얼굴로 경례를 붙였. 충성, 소령님. 아니, 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업무차 잠시 들렀. 얼굴이 좋아 보이는군. 박 병장, 곧 저녁이라고 들었네. 앞으로 계획은? 그의 대답은 강서연의 마음을 울렸.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법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법은 그냥 글자가 아니더군요. 누군가는 그 차가운 법 조항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예전의 공포와 불안 대신 단단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 그 변화만으로도 강서연은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의 의미와 보상을 찾을 수 있었.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삶을 바꾼 그 사건의 무게와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서연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섰.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화려한 훈장이나 표창장 대신 병사 고충 처리 시스템 개선 및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 확충 방안에 대한 두툼한 정책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 그녀는 깨달았.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한 명의 영웅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진석이라는 괴물을 제거한 것은 거대한 오염원을 치운 것일 뿐, 그가 자라날 수 있었던 오염된 토양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괴물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제도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리는 끝없는 과정이었다.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 강서연이 선택한 자신만의 정의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